네, 구속 만기로 풀려난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가 출소 후 첫 재판에서 거침없는 폭로를 이어갔는데요. 대장동 사건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욱 변호사 하면 대장동의 핵심 설계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석방 이후 재판에서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어떤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결국은 이제 유동규 씨가 폭로처럼 이제 증언을 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장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임박한 상황이고 관련된 여러 가지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은 남욱 변호사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관련된 이 천화동이 1호의 소유주가 이재명 대표 측 시장실 쪽인 것이다라는 증언도 하고요. 또 관련돼서 이제 이런 금전 전달, 유동규 쪽이 계속 높으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금전이 필요하다고 하는 식의 장기적인 유착 관계가 있다는 것들을 마치 이제 준비한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진술한 부분들이 이번에 재판에서 현출이 됐습니다. 변호사님, 대장동 사건 저희가 이렇게 보도해드리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내용이 너무 복잡하다,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왜 중요한 건지 그것부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결국은 이제 대장동이라는 것은 원래는 민관 합동으로 개발한다는 것이었고요. 민관 합동으로 개발해서 상당하게 수천억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 수익 중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몫은 특정 금액으로 제한이 됐고 그보다 넘어서는 모든 금액들의 상당 부분들을 이 천화동인 등 이 펀드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죠. 결국은 그렇다면 이런 구조 자체가 애초에 민간한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설계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고 그렇다면 그러한 이익을 받아간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설계하고 작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면은 그러한 이익을 받아간 사람들이 바로 이 천화동인의 1, 2, 3, 4, 5, 6, 7호 각각의 펀드의 실질적인 소유주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최종적인 금액을 가져간 사람들이 이런 구조를 설계했고 이런 구조에서 이런 이익을 거두기 위해서 이러한 구조를 미리미리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공적인 권력들,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적인 권력들의 포섭이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의 이 의혹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가장 핵심은 그럼 그렇게 막대한 이익을 거둔 쪽과 그러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린 쪽이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면은 그냥 우연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유착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고리가 완성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 이 부분에 대한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익을 누가 가져가느냐? 천화동인 중에서도 천화동인 1호에 이제 지분이 가장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걸 찾는 게임이 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보면 이재명 시장 측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근데 지난해 진술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진술이 완전히 바뀐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김만배 씨는 원래 김만배 씨가 이런 증언을 했다라는 내용, 진술을 했다는 것들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것이다라고 했었고 본인이 이제 출석하고 이제 그랬을 때는 그분은 1호는 그냥 자신의 것이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판에서도 특별히 거기에 대한 의견이 바뀌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또 이것이 유동규, 정진상, 김용 세 사람의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이번에 남욱 변호사는 그거를 이재명 시장 실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소위 말해서 그 측권들의 일부에 관한 부분들이 아니라 이 천화동이 1호라는 것의 실질적인 결정권, 소유권이 이재명 대표 쪽에 있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파장이 굉장히 클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 내용은 소위 말하는 전언이긴 합니다. 김만배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내가 들었다. 2015년 2월경에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국 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어떤 자료들로 뒷받침이 되는지 그리고 김만배 씨 그 발언을 했다라고 지금 지목이 된 김만배 씨 본인이 여기에 대한 어떤 입장인지가 밝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그분의 진실, 그걸 가려야 되는 건데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그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핵심 인물들의 주장인데요. 김만배 씨, 바로 접니다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했었고요. 불과 이제 며칠 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SNS에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 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욱 변호사는 이번에 이재명 시장실에 지분이 있다, 상당 부분의 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하면 그분은 다 다르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 수사 지금까지 온 상황에서는 그분이 누구로 돼 있는 겁니까? 김만배 씨인 겁니까? 지금까지 온 것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소위 말해서 과거
1년 전에 저희가 이 대장동 관련된 수사로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큰 뉴스가 소고기 회식이었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거의 멈췄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유동규의 것으로 보고 이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최근의 수사의 방향성은 결국은 이게 소위 남욱 변호사가 이번에 진술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 개인을 딱 지목하지는 않았지만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정진상, 김용 등 당시 측근들이 소위 말하는 대장동이 가능하도록 했던 정치적 권력이 천화동인 1호와 연관이 있다라는 내용들을 계속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진술이 합리적인지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수사의 방향성이 달라질 걸로 보이고요. 현재 검찰은 이미 이 남욱 변호사의 진술 그 방향으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 보면은 진술이 뭐 오락가락하기도 하니까 이거 남욱하고 유동규가 말 맞춘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 남욱과 이제 유동규가 증언하거나 진술하는 내용이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자발적으로 갑자기 공익적으로 이 사건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또 검찰의 회유에 의해 가지고 진술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는 양립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거를 전제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은 분명한 거는 남욱도 유동규도 구속이 되었던 사람들이고 나오면서 이제 진술들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방향성들이 놀랍게 일치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렇게 마음을 바꿔가지고 많은 진술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데에서는 검찰의 회유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검찰의 회유가 있을 가능성과는 별개로 이러한 진술들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인지 아니면은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진실 중에서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말하는 것인지는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남욱 변호사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두려웠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도 굉장히 큰 정치적인 논쟁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건이죠. 대선 전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왜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다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하는지 사실 모든 사람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검찰의 그게 사실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적극적인 수사 혹은 회유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만약에 지금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씨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에 부합한다면은 기존 수사의 문제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수사에서는 이제 유동규가 최종적인 사실상 책임자인 것처럼 결정이 되는데 그 당시도 이제 의문이 제기됐던 거는 유동규가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수천억짜리 사업을 좌지우지하고 700억이라는 사실 전직 대통령 중에서도 그 정도의 뇌물을 받은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 정도의 약속을 받았을까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가 됐는데 그 의문이 별로 해소가 안 된 상태로 거의 1년이 지나다가 이제야 이제 수사가 벌어지면서 그 내용들이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진술들의 어떤 순수성에 대해서 그리고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와는 별개로 이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대장동의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의혹이 뭔지를 밝히는 것들은 또 그거랑 별개로 철저하게 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동규와 남욱의 폭로전이 시작된 시점에서 지금 또 주목되는 인물이 김만배입니다. 김만배가 이틀 있다 석방되잖아요. 김만배도 입을 열 거라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는 김만배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상 뭐 설계자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진술들과 발언들이 나오는 과정들이 이 김만배와 남욱 등이 이제 서로 분쟁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누구한테 이만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너희한테 못 준다는 얘기들을 계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대장동 사업으로 인한 부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또 그러한 로비와 인맥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금액이 어디까지 닿을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누가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발언이 가장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그걸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을 어느 수준에 어느 시점에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그 발언의 향방에 따라 가지고는 향후의 수사의 방향성들이 굉장히 달라지고 속도 또한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욱 변호사의 폭로 내용 중에 또 한 가지 주목을 받은 게 선거 자금입니다. 지난 2014년,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이 있을 텐데 그 당시 무렵에 선거 자금을 줬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하고 있죠. 맞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왜 드러났을까, 또 사실 이건 뭐 공소시효도 지난 건데 왜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까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검찰의 수사의 방향성은 두 가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개별적인 금전 전달이라든지 대장동 과정에서 정진상 실장이나 이재명 당시 시장 등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수사를 통해서 규명하는 거에는 한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대장동을 계획한 소위 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과 그리고 이재명 시장 측이 선거 전부터 혹은 선거의 과정부터 아주 밀접한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에 대한 소명과 증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쓰려고 하는 걸로 보이고 그런 부분으로서 또 이런 진술들도 나와 있을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결국은 이제 구체적으로 뭐 사과 박스에 뭐 몇천억을 담아가지고 전달한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 유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협력해오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거둔 막대한 수익이라는 것도 그 수익을 바로 건네받지는 않더라도 언제든지 이쪽에서 이쪽에 요구를 하면은 돈을 인출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있었다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 그런 구조들을 증명하는 것이 지금 검찰의 수사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욱의 진술을 저희가 뭐 그래픽으로도 이제 보여드리고 있지만 일식집, 유흥주점, 스크린 골프장 장소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특정을 했고 그리고 그 장소에서 얼마가 건네졌는지도 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긴밀한 소통위에서 유동규와 별도의 폰으로 소통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고 현금 뭉치 출처를 노출되는 걸 우려해서 띠지까지 제거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상당히 좀 어떻게 주장이 좀 구체적인 면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검찰이 입증하는 게 또 과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입증하는 게 과제이고요. 지금 정진상 실장에 대한 네 가지 혐의점들은 사실 서로 간에 약간 서로가 서로를 소명하고 증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즉 소위 말하는 대장동이라는 구조가 저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부풀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하나의 가설이라면은 그 가설은 그럼 왜 그것이 이루어졌을까? 그러면 단순하게 그 사업 하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 전에부터 이 민간업자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정치적 권력과 유착 관계를 만들어 왔고 나아가서는 그 정치적 권력을 탄생시키는 데에도 기여를 했고 맨 마지막으로는 그 돈이 그래도 안 받았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돈은 마치 저수지처럼 저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고 언제든지 선거 등의 자금으로 유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지금 검찰의 전체적인 얼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진술과 내용과 증언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과는 별개로 또 각각의 구조들이 서로 간에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소명하고 주장하는 것, 또 마찬가지로 반대면에서는 각각의 지금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또 정진상 실장이라든지 또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 수사의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입장에서는 각각의 내용들에 대한 허위성이라든지 각각의 내용들이 서로 양립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들이 앞으로 수사에 있어서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수사 가능성이요. 그래서 소환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고 그렇다면 시점은 언제쯤이 될까? 지금 의문점이 많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일단은 가장 마지막에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원래 이제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에 대한 소환은 보통은 관련된 증거와 자료들을 모두 수집한 상태에서 최종적인 확인 등을 거쳐서 소위 말하는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적어도 이제 정진상 실장에 대한 기소가 마무리되고 나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특히나 이제 아마 핵심적인 아마 그 분수령으로 볼 거는 김만배 출소 이후에 진술에 달려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점이 정해질 걸로 보이고요. 연내는 어려운 상황. 연내도 그렇죠?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걸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거의 수사를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연내 아니면 연초 이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상 실장은 지금 이제 구속된 상태인데 구속 적부심을 뭐 지금 청구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사실은 이제 관련된 증거들이 얼마나 수집되는지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근데 지금 일단 영장이 발부됐던 법원의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본다면은 원칙적으로는 적부심이 받아들이지 않는 게 더 일반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재판부가 봤을 때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충분히 다툴만 하고 관련돼서 이제 방어권부장 차원에서라도 이제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풀어질 건데요. 어차피 지금 이 수사에서는 결국은 그 끊임없이 검찰이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지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 실장 개인이 그럴 만한 정치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적부심에서 결국은 핵심적인 수사의 대상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정 실장에 대한 이제 소위 말하는 인신을 풀어주는 것이 이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굉장히 수사의 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기존의 영장을 발부했다는 법원 입장에서는 다른 재판부라고 할지라도 적부심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조금 더 낮아질 수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남은 변수가 이제 김만배 입으로 시선이 쏠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